재산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 이상은 금리가 인상돼도 거의 타격을 안 받는데 저소득층들은 확실히 힘든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연준 입장에서 좀 살만하면 자기들이 이제 급박한 어떤 경제정책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평등 문제라든가 균형 발전 문제들을 좀 염두에 둘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하다. 9월에 만약 금리 인하가 없다면 굉장한 충격일 것이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네, 오늘은 김 PD님 모시고 잭슨홀 컨퍼런스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김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 이번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8월의 발언에 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 향방이 왜 이렇게까지 잭슨홀 미팅에서 중요한 걸까요? 일단 이 파월이 2017년에 이제 임명이 돼서 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분이 좀 잭슨홀 미팅에서 중요한 이벤트들을 많이 던졌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벤트가 2020년 코로나 때 평균 물가 목표 수익률.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이제 ATM 또는 AT 한 해의 인플레이션이 좀 높았다고 해서 바로 금리를 인상할 게 아니라 지난 3, 4년간의 인플레이션을 평균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그 다음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지만 나는 지난 3, 4년간의 물가를 평균해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돼서 2020년 8월에는 이 잭슨홀 컨퍼런스가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했고 실제로 좀 여름에 잠깐 조정받고부터 그해 연말부터 2차 랠리를 일으켰던 배경이 됐고 특히 2021년에는 또 뭘 이야기했냐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상당히 맞는 말이었죠. 맞는 말이었지만 바로 그 뒤에 물가가 오르면서부터 파월 의장에게는 일종의 좀 뭐랄까요 트라우마를 준 회의가 2021년 그리고 22년 이제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다음부터는 물가 안정이 확인될 때까지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그 유명한 발언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발언에서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파월 의장은 자신의 향후 1년에 걸친 통화정책의 방향을 8월 잭슨홀 컨퍼런스 특히 키노트라고 하는데 연준 의장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참석하신 전 세계 수많은 중앙은행 재무장관 그리고 부부 동반해서 오셔요. 아무튼 그 많은 인사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향후 1년의 경제정책들을 좀 이렇게 투명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회의에 대해서 관심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특히 이제 FOMC 9월 발언 이전에 제일 큰 이벤트라고 집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금리에 대한 어떤 의견들도 좀 나올 예정일까요? 예, 아마 균형금리 이야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균형금리가 뭐냐면 이제 경제를 균형 상태로 만들어주는 금리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의 균형이 뭐냐 하면 그냥 이제 안정성장 및 적절한 실업률들을 만들어주는 금리 레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책 당국이 이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하면 이런 실업률, 성장률 이런 걸 함께 보면서 물가를 함께 보면서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일러 룰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금리, 균형금리를 측정해 보면 제가 한 4% 중반이다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벌써 봄의 일이네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은 4.5%니까 좀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균형금리 수준의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균형금리 수준의 어떤 금리 레벨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게 되게 시장에서 영향이 크겠죠. 근데 작년에는 사실 2023년 잭슨홀 컨퍼런스를 그렇게 큰 인상적인 발표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사고를 쳐서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그냥 경제 지표를 보면서 판단하겠다라는 무색무취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근데 이분이 연임할 생각이 거의 없는 분이니까 한번 연임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22년에 연임했죠. 그래서 2026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하고 26년 초에 그만두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사실 온전하게 남아있는 1년이에요. 이 잭슨홀 컨퍼런스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좀 뭐랄까 자기가 좀 그 후임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중립금리 이야기를 조금 한 거고요. 일단 이 두 시나리오가 제 생각에는 유력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균형 금리가 중립 금리랑 같은 거. 예, 뭐 균형금리, 중립금리 다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물론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저는 배움이 짧아서 그런지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4.5%까지 내려가야 한다면 금리 인하를 좀 기대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지금은 금리 인하할 만하다. 미국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9까지 내려왔고 3분기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추정치 GDP 나우도 2% 전후. 딱 좋잖아요. 둘. 2% 성장에 2% 물가. 사실 그러면 딱 4% 정도가 적정이라는 게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5.5%는 좀 약간 높은 거죠. 균형 레벨에서 본다면. 특히 최근 들어서서 이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역사상 최저 그 연체율인데 그거 말고 소비자 금융이라는 게 이제 오토론, 스튜던트론, 카드론 이런 건데 이거 연체율은 올라와요. 확실히 재산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 이상은 금리가 인상돼도 거의 타격을 안 받는데 저소득층들은 확실히 힘든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 좀 살만하면 자기들이 이제 급박한 어떤 경제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평등 문제라든가 균형 발전 문제들을 좀 염두에 둘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하다. 9월에 만약 금리 인하가 없다면 굉장한 충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베이비 스텝은 이제 매번 1년에 회의가 8번 있거든요. 8번 열리는 회의마다 0.25%씩 내리는 걸 베이비 스텝. 1년에 2% 내리는 거죠. 반대로 이제 빅컷은 0.5나 0.75 또는 그 이상 내리는 거. 이제 빅컷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이런 빅컷들이 나타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경제가 얼마나 안 좋으면 빅컷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빅컷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베이비 스텝 하지 않겠나. 이제 그래서 당분간은 좀 저는 계속 회의 때마다 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9월, 11월, 12월 3번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좀 불씨가 꺼진 것 같다는 말이 있긴 한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동의하는데 불황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양한 성장 둔화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며 소비랑 생산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는 것. 이게 이제 불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세션과 슬로우 다운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슬로우 다운 중에 리세션이 있는 거죠. 교집합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세션이 나오려면 좀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고 소비자들의 지출이 급격히 붕괴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유발하는 게 크게 봐서 이제 첫 번째가 주식시장 붕괴. 2000년은 그랬고 2008년 부동산 붕괴 및 은행들의 연쇄적인 뱅크런 이런 것들 2020년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밖에 나가지 마 해서 생산 활동을 박살내면서 이제 생긴 불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불황이 온다라면 어디서 불황이 올 것인가? 주식시장이 이제 계속 붕괴됐다면 불황이 왔을 수 있다. 저는 그 이야기 했죠, 그죠? 근데 주식시장이 그냥 바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면 좀 괜찮고 특히 그때 제가 중시했던 게 뭐냐면 주식시장의 빚이 얼마나 많으냐 마진 대비 얼마나 많은지를 꼭 열어보라 그랬는데 마진 대비 안 많잖아요 아직. 그래서 뭐랄까 연쇄적인 청산의 리스크가 좀 없는 상황이어서 부동산인가. 근데 부동산은 지금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 중일 정도로 좋으니까 부동산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전쟁, 테러, 전염병 같은 외부 충격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또 지금은 현재 이제 이스라엘 이란 문제가 제일 걱정거리지만 일단은 국제 유가가 좀 안정되는 거 보면 거기도 리스크는 크지 않아 보이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르는 언노운이 남는 거죠. 이제 우리가 모르지만 뭔가 지금 뒤에서 터지려고 준비하는 그게 뭘까? 근데 이제 제가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저희들은 항상 고민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묻어서 그런지 그냥 여러 가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시나리오들 중에는 아직은 리세션, 급박한 리세션을 가져올 만한 그런 요인들은 좀 없지 않나. 그래서 가장 리스크는 이제 트럼프 당선. 그 정도 안 되겠나? 근데 트럼프 당선이 됐는데 그 사람이 당선되고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또 붕괴되고 막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주장했던 그 정책들을
뭐 예를 들어서 20% 관세를 때린다든가, 대만에 대해서 보호를 포기하겠다고 한다든가, 또는 전기차 IRA 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 당선되자마자 다 폐기해서 다 박살내버리겠다 라는 이 주장들을 정말 실행할 수 있겠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전망을 못 하니까, 일단 저 트럼프 문제는 지금 약간 지지율이 보니까 한 2, 3% 차이로 계속 파멜라가 위에 있긴 한데, 파멜라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이제 우리가 아는 두 종류의 샤이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오바마 때 드러난 것처럼 샤이한 레이시스트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이 추정한 지지율보다 항상 투표가 더 적게 나왔어요. 또 반대로 또 2016년 선거나 20년 선거에서 트럼프는 또 지지율보다는 확실히 더 표를 얻었단 말이에요. 물론 줄긴 했습니다만 더 얻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샤이 트럼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2, 3% 정도의 지지율 우위를 가지고 파멀라에게 승기가 넘어왔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문제가 이제 올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연준이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독립적으로 경기 나빠지면 금리 인하해 주겠다는 정도의 말을 하는 게 연준 입장에서 최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통화 정책의 실효성이 큰 주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돼서 의견이 있으실까요? 통화 정책만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정책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가 다 지금 파퓰리즘으로 가고 있어서, 그 파퓰리즘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재정 적자예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인들이 상대를 악마화하면서도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재정을 막 써요. 그런 게 특히 미국이 트럼프 때 재정 적자가 엄청 커졌는데 바이든 때도 되게 컸거든요. 그럼 파멀라라고 또는 트럼프가 다시 잡아도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되게 중요해지겠죠. 왜냐하면 재정은 어차피 방만하니까. 뭐 재정을 긴축하면 뭐 모르겠는데, 한국 정도를 제외하고 지금 재정 긴축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통화 정책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더욱더 커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가 예견되는 지금 특히나 금값이 사상 최고를 이제 달성했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좀 대비해야 될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트럼프 트레이딩은 말이 안 되고, 신문에 기고도 있잖아요. 트럼프 트레이딩 같은 이상한 트레이딩 전략들은 절대 조심해야 되고, 제 의견입니다. 저는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나서기 시작하면 앞으로 되게 그 파퓰리즘 정책들이 높아지고, 이 파퓰리즘 정책이라는 게 상대가 하는 거에 대한 다 안티거든요. 자기 정책은 뚜렷하지 않아요. 왜? 제가 몇 번 이야기했다시피, 아니 팀 쿡이 와서 사정한다고 애플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해주고 막 룰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일관된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상대가 나쁘고 자기는 선한 거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제 정책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더 부각되는 시점, 세상이 올 때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불안정할 때 가장 좋은 자산이 뭘까? 금이고, 그 다음은 뭘까? 주식은 변동성이 크지만 부동산은 지금 되게 좋고, 또 금리도 내려간다니까 저는 부동산이 그 다음 좋고. 그럼 세 번째가 한국 국채였죠. 왜? 원화가 이제 앞으로 강세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국채 말고 한국 국채를 사라. 제가 다 맞췄다는 게 아니라, 저는 8월에 그렇게 폭락할 줄은 몰랐고요. 좀 불안할 때는 자산 배분을 하자라는 관점이었지, 시장이 뭐 붕괴된다고 본 적은 없죠. 시장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도 크고, 특히 트럼프의 리스크가 부각될 때는 그 순서대로 저는 좀 좋아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 소식 좀 전해드리자면, 얼마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특히 지난 한 4, 5개월은 호스피스 병동에 계실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어머님 돌아가실 때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다만 돌아가신 다음부터가 좀 힘들었던 게, 문득문득 그 어머님과의 추억들이랄까, 있었던 일들이 갑자기 참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때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효도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지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렇게 많은 추억의 단편들이 기억의 심부 깊은 곳에서 갑자기 떠올라서 참 슬프기도 하고, 그때 그럴 걸 그런 후회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런 생각 들 때 사실 찾아갈 데가 없다라는 걸 또 한번 마음에 염두에 두신다면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좀 더 좋게,
더 좋은 추억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채널 잘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그런 존재가 저한테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